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신재원, 이진한 두 의사분이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책을 쓰셨네요. 종양내과 전문의가 밝히는 항암제 치료의 진실.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센터장 허대석. 병원의 의사로서 또 항암하는 서울대학교의 센터장 하시는 의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언제 적합한가? 암에 대한 표준치료법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은 수술이고, 다음으로 방사선 치료, 항암제 순서로 발전되어 왔다. 그중 수술과 방사선 치료법은 기술적으로 더 이상 발전하기에 한계에 도달한 반면 항암제는 지속적으로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 암이 초기에 발견되거나 인체의 일정 부위에서만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유효하지만 암이 넓게 퍼진 경우에는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암제 치료가 더 적합하다. 그렇다고 모든 암이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전신에 전이가 된 암일지라도 항암제로 완치가 가능한 대표적인 질환은 악성 림프종, 급성 백혈병, 난소암, 고환암, 소아에 발생한 종양 등이다. 한편 췌장암, 간암과 같은 종양은 아직 항암제의 효능이 뚜렷하지 않다. 그 외의 대부분의 암은 항암제 사용으로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항암제는 전이가 된 환자에게는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이를 보조 항암요법이라고 하는데, 수술로 큰 덩어리는 제거하더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세포 때문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항암제가 처방되고 그 효능이 입증되었다. 유방암, 대장암, 고륙종 등이 대표적인 종양이다. 또 방사선 치료와 함께 항암제를 사용하면 두경부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에서 항암 효과가 증진되어 완치율이 증가한다.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은 항암제가 다른 약제와 구분되는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부작용이다. 오심, 구토, 탈모는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지만 항암 치료가 끝나면 회복된다.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백혈구나 혈소판이 감소하여 세균 감염,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항암제 주사 후에 7에서 14일 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가 있다. 항생제는 세균에는 필수적이나 인체 세포에는 중요하지 않은 대사 과정을 차단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체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항암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빨리 증식한다는 특성을 공격의 목표로 개발된 약이 대부분이어서 인체 정상세포 중에도 빨리 증식하는 조혈모세포, 구강점막, 모근세포가 공격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항암제 치료 후에 백혈구나 혈소판 생성이 저하되고 입안이 헐며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을 강화한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이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정상적인 세포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암세포의 특이한 유전자 변이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표적 치료제로는 글리백을 들 수 있다. 이 약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위장관 질종양 기스트에 특이적으로 작용하고 부작용도 경미하다. 항암제 치료 언제나 최선은 아니다. 항암제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료인가?
악성 림포종 급성 백혈병과 같은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런데 완치가 전제되지 않고 생존 기간만 수개월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항암제 치료도 필수 치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항암제 치료는 효능과 부작용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부작용보다는 효능이 더 많이 기대될 때는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반대로 효능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한 예로 폐암에 유효한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그 약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는 없고 15%의 환자에 의해서 수개월의 생존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이 신약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효과를 보이는 15%에 속하면 다행이나 85%의 경우에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발생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도 적지가 않다. 문제는 해당 환자가 15%에 속할지 아닐지를 치료 선택의 시점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많은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글리백 등 몇 가지 약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표적 치료제의 효과는 몇 개월 동안의 생존기간 연장이나 일부 부작용의 감소 수준 정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약의 가격이 기존 항암제의 10배에서 100배 정도이고 한 달 약가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약도 적지 않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또는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정답은 없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생명을 몇 달 연장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결정은 환자의 가족보다는 환자의 본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항암제 치료 올바른 선택이 절실하다. 최근 미국에서 저가 필수 항암제의 공급이 중단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필수 항암제 특허가 만료되어 저가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원이 될 수가 없어서 생산 중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제약회사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가 필수 항암제 공급보다는 비싼 신약 개발에 판매에 더 집중하고 있다. 진료 현장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금이라도 치료 성적이 좋은 항암제를 선택하고 싶은 의사와 환자의 욕구와 이런 제약회사의 이익이 부합될 때 치료비는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만에서 2천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끝까지 항암제를 사용하며 투병하는 경우에 항암 효과보다는 부작용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망 전 1개월 시점에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30% 수준인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는 10% 미만이다. 임종 전 2개월, 3개월 말기에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도 있다. 이 시기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통해 환자가 마지막 삶을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항암제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 악성 림프종 환자가 항암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항암제로 치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치료를 시도하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고통스럽게 임종하는 환자를 지켜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항암제 치료의 실상을 잘 이해하고 주치의와 잘 상의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의사의 항암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쓰시고 그나마도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한 객관성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쓴 내용을 보지만 참 착잡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곤도 마카오토 의사의 암 방치 보존요법 등등 온전요법 등등의 책의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온전 보존하는 사람이 수명이 10년 갈 거를 항암을 하다가 1년 내에 그냥 죽어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오늘 이 글에는 했는데 그것이 정말 유지라는 것이 맞을지 초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시간이 좀 길어졌을 뿐이지 정말 온전 보존요법으로 했을 때는 10년, 20년 갈 수도 있는 것을 1년 만에 그냥 치명적으로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정말 의사의 양심으로 이런 것을 강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자연치유요법을 공부를 하면서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81가지 이유,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말아야 될 47가지 이유, 약에 살해당하지 말아야 될 47가지 이유,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의사들은 순 거짓말들을 많이 한다. 물론 다 같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책들을 정말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항암이 아닌 암이란 것은 대사증후군의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면 식사의 습관으로 우리 인간의 인체의 면역을 키우고 몸을 청결하게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섬유질이라든가 폴리코사놀 등등 많은 제품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비타민C, 오메가3 등등등등 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면역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암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만 보고 표적 제거한다는 것은 좋은 기로 생각한다는 거지. 암이라는 것은 이미 생길 때부터 몸 전체에 그런 흙투성이와 흙물이 퍼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효소를 만들다가 식초를 만들어 보면은 그 종균 버섯이 그 콤부차라고 정주영 그 차라고 하기도 하는 그 콤부차가 그 보이는 그 버섯의 구름을 걷어내도 또 어딘가 버섯이 생기는 것을 볼 때에 그 버섯 자체만이 종균이 아니라 이미 그 종균을 통해서 씨앗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이미 암 환자의 암이 드러날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엄청난 시간이 지났으며 그렇다면 피 전체에 온몸 전체에 그러한 암의 발생 그 효소들이 번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종양 치료하듯이 수술하려고 그러나 예외로 정말 치유사역을 하는 자연치유 가운데서는 한 주간 두 주간 물로 금식을 하고 또 채소 과일로 금식 단식을 하니까 금방 그 단단했던 암들이 몰랑몰랑해서 빠지는 것이 한 두 주간밖에 안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한 주간 두 주간 생 그냥 독을 집어넣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현대의학은 정말 여기에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 이걸 거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환경과 제도의 진실, 과잉 진료의 진실 등등등등등등. 과잉 진료의 진실.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는 진짜 이유는 과잉 진료의 기준, 위암 진단을 받은 최 씨, 다행히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이 한손 떨림이긴 했지만은 수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의사가 로봇 수술을 권한 것이다.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가 부담이 되었지만은 3주 정도 기다려야 하는 일반 수술에 비해서 다음 주에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 비싼 로봇 수술을 선택했다. 이처럼 과잉 진료는 환자에게 불필요하거나 덕보다 실이 많은 검사나 시술, 수술, 투약을 의사가 행하는 경우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따르지만
의사의 어떤 행위가 과잉진료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의사의 과잉진료는 국가적으로 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른바 적정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의 과잉진료는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과잉진료와는 좀 차이가 있다.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8년에 약 2,600만 건, 금액으로는 1,800억 정도가 과잉진료였다고 한다. 여기서의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진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기본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도 초월해서 이렇게 과잉을 하고 있다면 또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된 속에서 되었다면 얼마나 과잉이 심각한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진료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과서에 있는 기준이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보험급여 가이드라인이다. 이 두 가지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임상적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 PPI라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교과서의 기준이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은 위내시경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위식도 역류성 질환은 내시경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사들은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대로 PPI 처방을 하고 과잉진료라고 욕을 먹든지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는 다른 약을 쓰든지. 지금부터 말하는 과잉진료는 그야말로 진짜 과잉진료에 대한 이야기이다. 왜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할까? 먼저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가 50명만 되어도 좋겠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니 말이다. 환자 수가 줄면 현재의 수가 체제에서는 단순한 청진기 치료만 해서는 병원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야 병원이 유지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과잉진료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검사나 수술을 더 한다고 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 병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다. 검사를 많이 하고 수술을 많이 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른바 실적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찾고 가능하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과잉진료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방어진료 때문이다.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사들은 대개 가능성이 높은 두세 가지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한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라도 놓쳤을 경우에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질병이 있다면 의사들은 고민하게 된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비싼 검사비로 환자에게 부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중대한 질병을 잘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같은 두통 환자라도 낮에 개인 의원을 방문한 환자와 밤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의료 소송이 많아지면서 의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은 검사를 해서 최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의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경우에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해될 수 있는 참 경영 논리상에서 또 실적 위주의 또 상황에 또 의사들이 또 이렇게 의료의 사고를 통해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과잉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환자들이 잘 알아서 파악하고 진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잉진료 논란 지점이 따로 있다. 과잉진료 논란 지점을 조심하라. 과잉진료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로봇 수술. 앞선 사례에서 소개한 로봇 수술이다. 로봇 수술은 5년 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 20여 개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배를 째지 않고 구멍을 뚫어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처가 적고 손이 잘 닿지 않은 하복부 아래쪽의 수술이 용이하며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전립선 암 수술 등 비뇨기과 수술이나 하부 직장암 수술 등에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위암, 갑상선암 등 다른 암 수술, 자궁절제술 등 간단한 수술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비싼 수술비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반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환자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는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는 아직 그 우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나 배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것은 똑같고, 다만 수술 도구를 사람 손으로 움직이냐 로봇팔을 조정해서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로봇팔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숙련도를 높인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두 수술의 차이점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은 대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이고 로봇 수술은 1000만 원이 넘으니 수술비의 차이는 크다. 척추 수술. 척추 전문 병원이 급증하면서 수준 높은 치료를 대형 병원에 가지 않고도 받게 되었지만 지난 10년간 척추 수술 건수는 4, 5배 가량 급증했다. 인구 10만 명당 수술 환자가 일본의 7배가 된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허리가 아픈 환자의 경우에 빠른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면도 있지만 불필요한 수술이 남발된 데는 지적이 전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병원에는 허리가 아픈 환자가 오면 일단 MRI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MRI를 찍어보면 만성적인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상당수는 현재의 허리 통증과는 무관한 경우이다. 또 이런 것도 수술을 자꾸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임플란트. 치과 분야 특히 임플란트도 논란이 많다. 한 환자를 데리고 여러 군데 치과를 방문했던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병원마다 권유하는 임플란트의 개수가 다 달랐다. 물론 의사의 소견은 다를 수 있다.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도 있고 최대한 환자의 자연 치아를 살리려는 의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심해서는 곤란하다. 갑상선암. 최근 급증한 갑상선암도 논란이 되어 있다. 10년 전만 해도 5대 암에 들지 않았던 갑상선암은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암 발생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갑상선암 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암 조기 발견이 늘어난 것이 원인인데 작은 갑상선 혹은 혹에 대한 무조건적인 조직 검사가 이루어진 탓이다. 논란이 되자 갑상선 확혈은 5mm 이하의 작은 혹에 대해서는 일절 검사하지 말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5mm는 그 정도고 6mm는 검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가만 놔두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손대고 괜히 불상사를 만들지 말고. 기타 감기 및 말기암의 경우에 이 밖에도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과잉 처방한다든지 말기암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싼 약을 쓴다든지 CT를 찍어도 충분한데 MRI를 권유한다든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검진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권하는 것 등도 대표적인 과잉 진료 사례이다. 그러니 살해당하지 않도록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이 사기꾼 의사들한테 살해당하지 않도록 환자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의사는 적정한 진료를 했지만 환자는 과잉 진료라고 느낄 수가 있다. 상복부에 불편감이 있어서 내과를 찾은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와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복부 불편감은 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라고 느낄 것이다. 과잉 진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과잉 진료는 어느 정도 줄어든다. 문의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고 신뢰 관계를 쌓는다면 의사도 환자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보게 되기 때문이다. 우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가이드라인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앞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환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했네요.